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건 중에 이 민초들이 일으킨 가장 큰 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시작 자체는 이제 그 고부 군수 조병갑 때문에 일어난 거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 개혁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동학농민 운동은 시험에도 종종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학농민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을 살펴보면요. 동학농민 운동의 배경은 개항 이후 굉장히 크게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개항 이후, 개항한 다음에 일본과는 우리가 무슨 조약을 맺었었죠? 맞아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조일 무역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맺게 되면서 관세가 포함됐지만 워낙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면제품을 싸게 갖다 팔았고요. 조선에다가. 그러면서 뭘 빼갔었죠? 주로 빼간 게 뭔지 알아요? 쌀을 빼갔어요. 쌀이나 곡식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빼가면서 우리나라의 쌀값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게 되잖아요. 그쵸? 무역장정. 그냥 장정이라고만 쓸게요, 선생님이. 네. 장정. 이 조청, 수륙, 무역장정을 맺게 되면서 내륙까지 침투를 합니다. 한강이나 양화진이나 이 내륙 진출까지 허용이 가능해졌잖아요. 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먹고 살기 훨씬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건이 뭐 일본으로도 계속 빠져나갔지만 중국, 청나라로도 계속 빠져나가자 물건값이 막 오르는 거죠. 물가가 상승되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훨씬 힘들어졌다라는 거.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와중에 이제 동학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동학도 슬슬 기지개를 피는 거죠. 동학은 초반에는 뭐 인내천 사상, 후천 개벽 사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약간 평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신분제가 있는 시기에는 평등을 얘기한다는 건 곧 역적이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해서 최재우, 첫 번째 동학을 만들었었던 이 최재우가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2대 교주가 누구냐? 바로 최시영이에요. 자, 이 최시영이 중심이 돼서 이 시기에는 교조 신원운동, 우리 최재우 첫 번째 교조가 억울하다. 우리는 실은 보국안민하려고 했었다. 보국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역적으로 이 사형당했는데 이게 억울하다. 이걸 풀어달라. 원하는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모여서 복합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의 누명을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지지 않자 보훈 집회를 열어요. 충남 보훈에서 만나서 집회를 열어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한번 무장해가지고 한번 엎어볼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척외양창의를 주장하는데요. 척외양창의는 외놈들과 서양을 모두 그러니까 일본과 서양을 모두 배척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봉기는 하지 않아요, 이때는. 왜냐면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때 이제 돼서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 집회가 열렸었다. 요게 배경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된다라는 거. 해서 이 백성들 입장에서 그리고 동학 입장에서 이러한 먹고 살기 힘듦 내지는 억울함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고부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부농민봉기입니다. 고부농민봉기는 고부군수였던 조병갑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조병갑이 백성들을 워낙 많이 수탈했어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물이 필요한데요. 이 물을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어요. 원래 쓰던 이 물길을 막아버리고 자기가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저수지에서 물값을 받는 거예요.
물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물세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횡령을 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분노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맞아요. 바로 전봉준이 있어요.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서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고부 군수 조병갑은 도망가는 사건, 고부 농민 봉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의 전반적인 과정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전봉준이 이렇게 고부 군수가 쫓겨나고 난 뒤에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 정부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먼저 신임 수령을 보내요. 박원명이라는 신임 수령을 보내서 박원명이 그래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이제 조사관인 거죠. 중앙정부에서 안핵사인 이용태를 파견했는데 문제는 이 이용태가 전부 이 동학농민군이 잘못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상황이. 해서 전봉준과 손아중, 김예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장해서 봉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지도로 표시해 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도로 표시해 본다면 이 고부에서 처음에 농민봉기가 있었죠. 고부 농민봉기. 그리고 나서 신임 군수였던 박원명이 오고 안핵사인 이용태가 와서 조사한다니까 다 해산을 했어요. 일단은 해산을 했는데 문제는 이용태가 농민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여기에 열받은 고부농민군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무장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백산에 집결해서 고부를 다시 점령해버려요. 이 상황까지 되니까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정부에서는 중앙군을 파견을 합니다. 중앙군이 밀고 내려와요. 중앙군이 쫙 파견돼서 내려오면서 어디에서 붙게 되느냐? 바로 황토현에서 붙게 되는 거죠. 황토현 전투 누가 승리했을까요? 맞아요. 농민봉기 일으켰던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황룡천 전투도 있어요. 황룡천 전투. 이 두 전투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관군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정규군을 상대로.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자 여기에서 더 힘을 받은 이 동학농민군이 밀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밀고 올라갈까요? 전주로 밀고 올라갑니다. 당시 전주성은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고요. 해서 전주로 갑니다. 전주로 가서 전주성을 점령해버리면서 동학농민군이 아주 위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자, 이 전주성 점령 언제냐? 1894년 4월에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러자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부 쪽에서는 이게 잘 진압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압이 잘 안 되네. 이 상황에서 손을 벌릴 수 있는 나라는 누구다? 그래도 일본은 좀 그렇잖아요. 해서 원래 우리를 속방국으로 삼고 있는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파견돼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요. 아산만으로 5월 5일에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여러분 텐진 조약 기억나나요? 텐진 조약 언제 맺었었죠?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었죠? 텐진 조약에 의해서 한 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면 다른 나라도 군대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일본도 밀고 들어옵니다. 일본이 어디로? 제물포로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5월 7일 날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5월 8일이네요. 5월 8일 날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외국 군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전주에 있었던 전주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관군과 이때 이제 관찰사 대신에 이제 파견됐었던 관찰사와 그리고 동학농민군 간에는 극적인 타협을 이루게 돼요. 왜 타협을 이루게 되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는 나라를 편안케 하고자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정부와 협약을 맺고 난 뒤에 해산해야겠다라는 판단 아래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 화약. 자,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농민들은요, 동학농민군은 직강소를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일대 직강소가 하나가 아니에요. 직강소가 고을마다 있는데 직강소를 만들고 패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해서 이 패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치가 잘못된 거, 그걸 개혁하겠다는 거죠. 12가지 잘못된 내용들을 개혁하는 걸 붙여놓고 그것을 실시하는 기구인 직강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강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혁의 주체적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체적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만들고 패정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주 화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됐으면 정부하고 이제 동학농민군과 극적인 타협을 했다면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 모두 철수해야 되잖아요. 철수 요청해요. 정부 쪽에서. 조선 정부에서 철수를 요청하는데 청나라 군대는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죠. 일본은 이때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내정에 청나라가 워낙 간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향력을 더 넓히고 청나라를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해서 일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고종을 사로잡고 고종을 협박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되게 돼요. 청일전쟁 1894년부터 95년까지 청일전쟁이 발발됩니다. 이 풍도 앞바다에 있었던 그 청나라 군함을 먼저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점점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뭐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뭐 어쨌건 청일전쟁이 발발되지만 일단 패정개혁안 12개조는 확정이 되면서 이 전주 화약을 통한 패정개혁안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패정개혁안 12개조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일전쟁은 지금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 영토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점점 승리를 굳혀가고 있어요. 황해전투 내지는 평양전투, 이 황해전투와 평양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리가 굳혀지자 아예 중국 본토, 요동반도까지 가서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일본은 이 자신감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조선을 심하게 내정 간섭을 하면서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1차 가보개혁을 추진했었던 그래도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든 기구가 뭐냐면요. 군국기무처예요. 조선 정부가 이제 어쨌건 1차 가보개혁을 일본에 의해서 밀려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개혁기구를 하나 만들자 해서 임시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기구가 군국기무처라는 거. 요건 다음 시간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해산했었던 동학농민군들이 전주화약 맺고 나서 해산했거든요. 직강소도 생기고 하니까 전부 해산했었는데 이 해산했었던 동학농민군들이 남접,
전봉준을 중심으로 북적, 최시영을 중심으로 해서 남접에서는 전봉준 중심으로 3레에서 모였다가 북접, 충청도에 있었던 북접과 힘을 합쳐서 어디에서 직결하게 되냐? 논산에서 직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성격이 완전 바뀌어요. 처음에는요, 패전개혁이었어요. 즉, 정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내부적인 모습을 개혁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2차 농민봉기는 이 1차와 2차로 구분하잖아요. 2차 농민봉기는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완전 바뀌어요. 일본을 몰아내고 서울을 수복하고 임금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자. 우리가 지금 임금님께서, 그러니까 왕께서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막 이러는데 요거 바꾸자라고 얘기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치고 올라가는데요. 논산에서 직결해서 우금치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뭐 요렇게 있으면요. 네, 여기는 좀 그렇네요. 여기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서 우금치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 관군이 포함되게 된 이유는요,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이 지금 도항농민군은 역적이다 라고 고종에게 협박을 했고요. 관군이 그러니까 너희도 도와라 해서 우리나라 관군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일본군과 힘을 합쳐서 어쩔 수 없이 이 연합군이 동학농민군과 맞붙게 되고 공주전투와 우금치 전투에서 일단 무기로 상대가 안 됐어요. 제일 큰 무기의 한계는 뭐냐면요, 동학농민군은 이제 단발총, 연사가 잘 안 되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군은 기관총이 있었어요. 연사가 되는. 그래서 이 무기상, 전력상의 이 힘이 이미 벌써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공주전투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크게 타격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거의 이제 결정타를 맞게 되면서 전국이 진압됩니다. 1894년 12월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되고 전봉준이 사로잡혔다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의 이 의의와 결과 그리고 한계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의는요, 반봉건이다. 봉건이다라는 말은 우리 신분제에 의한 왕이 있고 이런 걸 봉건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봉건, 반봉건, 봉건제를 벗어나려고 했었다라는 거, 백성 중심으로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반외세다. 일본과 뭐 청나라, 특히 일본의 반외세, 일본 외국 세력에 반대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요, 잔여 세력이 이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나서 진압됐는데 그 중에 남아 있었던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 을미의병이라든지 뭐 영학당이라든지 활빈당이라든지 이런데 합류가 됐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의병할 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그리고 한계는요, 근대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한계, 결과 이 부분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